네, 안녕하세요. 숙명여고반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말고사죠.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8문항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고사가 똑같이 나왔고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평이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을 가르는 거는 한 문제 많이 틀려봤자 그 정도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낌 좋을 것 같냐면 어려운 킬러 문항이 많았냐 그게 아니라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많았고 자 23문제 요렇게 있다 보니까 문제량조차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안에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했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 요렇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돼 있는데, 단답형이 8문제예요. 근데 평균 5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단답형에서 아이들이 이번에 조금 힘들었을 법한 거는 뭐냐면은요, 단답형이라는 거는 우리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겠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이 답을 풀었어도, 확신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경우의 수에서 아이들이 조금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기억, 기억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숙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어디 문항에서 조금 더 어렵다, 어디 문항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변별력 있는 단원별 배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1등급에 가렸냐라는 거는 아니고요. 1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한두 문제 아니면 진짜 많아봤자 한 문제 요 정도 틀렸을 때 1등급이었고요. 그나마 애들 조금 많이 헷갈렸을 법한 문항들로 볼 거예요. 자, 12번, 14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냈었고요. 그리고 경우에서 그리고서 여러 가지 부등식 요렇게 냈어요. 근데 답답형을 살펴보시면요. 6번과 8번 경우에서 나왔는데 8번은 아마 풀지 못한 친구들이 곧 많을 거예요. 그리고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요렇게 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모두 변별력으로 뒤쪽에 출제가 됐고 그리고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서 많이 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경우의 수는 약간 불안해해요. 내가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조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직보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경우의 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찡찡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경우의 수 다 맞고 방부등식 하나 틀렸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경을 쓰잖아요. 경우의 수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나 이거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썼는데 그거 신경 쓰느냐 다른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하는 거였죠.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다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행렬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앞부분 쉬운 데에서 나왔고요. 자, 방부등식에서 객관식에서 조금 출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서 잔계산이 많았고 그리고서 계산력이 조금 중요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킬러 문항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 보다는 우리 아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맞아서 맞고 풀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대치동 트렌드예요. 계산이 조금 많아졌으면 아이들이 이거 좀 지저분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거를 선호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단답형 당연히 대비를 해야 돼요. 단답형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은 내가 풀면은 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푼 답이 여기 있네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근데 단답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고 틀린지 약간 불안해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약간 헷갈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걸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단답형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수2의 변별력 단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간고사는 도형일 거고 기말고사는 함수일 겁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 같은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도형을 잘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형이 중학교 때 나오는 도형을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었을 때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그걸 다 까먹고 오죠. 그리고서 2학기 기말이에요.
자, 중학교 때 보면 도형은 거의 다 2학기 기말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놀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헷갈렸다. 아이들 잘 기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다시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 들어가면서는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거 쭉 정리하고 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스킬적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뭐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은 외워서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시험일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학 학습량을 늘리셔야 돼요. 자, 이번 시험 딱 치고 나서 아이들 그랬을 거예요. 시험은 쉬웠는데 나는 실수해서 많이 틀렸다라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반도 편차가 있어요. 저희 반도 뭐 50점대 이렇게 있는 친구부터 저희 반 100점까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편차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애들을 제가 한 반에 놓고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들이 제가 각 다른데 어떻게 수업을 들었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확히 실수 안 하고 푼 거랑 그리고서 내가 정확히 알고 푼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공부량 확실히 늘려놓고 그리고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문제라도 이거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왜냐면 쉬운 문제 풀었는데 나 이거 뭐 맞지 하면서 했는데 글자 하나 안 보고 틀렸어. 그럼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2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숙고 이번 시험처럼 계속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기와 개념을 탄탄히 해서 성적 편차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들락날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볼 때만 90점 넘었다가 좀 못 볼 때만 70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맨날 하는 말이죠. 엄마 나 계산 실수했어. 아니면 문제 잘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고쳐주셔야지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이 편해져요. 그걸 간과하고 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개념이랑 기본기 탄탄하게 차곡차곡 쌓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념은 이거 같아요. 아무 시중 문제나 있는 그런 개념들 말고요. 제가 항상 학교에서 나올 법한 거 문제풀이에 관한 팁을 다 적어줘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에서 나는처럼 만약 경우에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푸는 방향을 모르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거를. 그럼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안 풀고 별표 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거라도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방향성을 다 적어줬어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문제를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방부등식이 틀려왔죠. 네. 자, 그리고서 많은 문항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스물세문항. 실제로 봤을 때 쉬운 문제 스물세문항 금방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기본기가 좀 흔들리는 친구들 그리고서 문제량을 조금 적게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시간 내에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만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을 많이 푸셔야 돼요. 유형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그래야지 우리 킬러 문항, 중킬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중킬러만 풀고 킬러만 풀고 그게 좋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숙명여고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서 네 번째 이거 같아요. 일단 저도 예측을 하기로는 당연히 도형에서 어렵게 낼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당연한 거예요. 뭐 숙고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 다 어려운 문제 어디서 내? 그러면 당연히 도형의 방정식에서 낼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1학기 내신 살짝 살펴볼게요. 1학기 내신에서 중요했던 게 계산이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럼 2학기 내신에서 그게 쭉 가겠지? 안 그럼 갑자기 틀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도형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잘못 그리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는 집합과 명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집합 명제에서 계산량이 많게 나오면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간과하지 말고 풀어내야 된다. 너무 도형과 함수에 매몰돼가지고 나 도형에서 나오는 어려운 킬러 문제 그거 다 맞출 거야. 이런 공부 방향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요 정도까지는 중간 난이도까지는 아이가 다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훈련하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업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이번 1학기 때와 다르게 중간고사가 되게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방학 딱 하고 나서 한 달 요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 아이들이 타그목에 대한
약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왜냐면 수학은 이미 글렀다. 그럼 타 과목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월 9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3회독입니다. 왜냐면 회독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지, 숙명여고는. 킬러 문항만 많이 풀고 그거 어려운 거, 모의고사 어려운 거 심화 문장 많이 풀고 그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3회독 요렇게 할 거고요. 7월 30일 마지막에는요, 숙명여고 프린트 요거 할 거예요. 25년 속고 당연히 안 나왔겠죠. 하지만 24년도 거랑 25년도 거 1학기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문제가. 뭐뭐 나왔는지가. 그러니까 24년도 숙고 프린트 변형 일단 풀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숙고 프린트 자체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거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변형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한번 풀고 넘어갈 거고, 8월 초에서 8월 14일까지는 기말 범위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강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지 아이가 이제 시험 기간 갔을 때 타 과목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범위 2회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숙고반 내신 컨텐츠를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명여고에서 선생님들이 밤마다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모의고사를 풀어주신 선생님도 있고 그냥 교재를 풀어주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관한 걸 제가 한 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형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렇다고 중학교 때 걸 아이들이 혼자서 쫘르륵 답을 순 없잖아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나오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 시간에 푼 모의고사라, 그리고서 프린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항상 원본 하나, 변형 하나, 요렇게 변형 2개 요렇게 붙여드립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주로 프린트 변형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심지어 그걸 좀 낸다 그러면은 프린트 변형에서 나오니까 요거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전부 다 손필기랑 그러고서 아이들 관련된 팁까지 적어드려요. 제가 이거를 풀어줬어요.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쵸? 변형도 줬어. 근데 그 변형이 맞게끔 나오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알아. 아, 이거 풀어본 거 같은 문제인데 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거 풀 수 있게끔 숫자만 바꾼 것도 넣어놓고요. 그러고서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꼰 문제도 같이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다 팁을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아이들이 보고 아, 이거 하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요. 왜냐면 제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시험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풀라 그랬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AN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단답형으로만 애들한테 대비를 시켜요. 왜냐면 단답형이 안 된 친구들은 단답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요거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도 제가 체크하는 편입니다. 왜 풀이 과정이 중요하냐면요. 일단 시험 시간이 아이들이 딱 느꼈을 때 눈 깜짝하면 갑자기 시험이 끝나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풀이가 정말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었는지, 이게 정말 최선인지. 근데 아이들은, 고집 있는 친구들은 마냥 내가 쭉 식으로 작성하려면 그냥 쭉 식으로 작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시험을 봤을 때 어느 난이도의 시험이든 시험 점수가 비슷해요. 왜요? 잘 틀리진 않아요. 실수도 잘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뭐냐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근데 그런 풀이가 과연 좋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단답형 보고 풀이 과정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 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당연히 숙명여고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아,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우리 애 좀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애 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거 제가 누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단답형 테스트 이렇게 보내드리고, 근데 단답형은 사실 수요일만 보기는 했어요. 수요일날 보고 그러고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항 테스트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11반 때는 단답형만 볼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 요거 있으면 학생 점수 알려드리고 반평균 알려주고 최고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아,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여학생이고 엄마 한다 그래도 숙제 검사한다 그럼 짜증내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과제에 뭐 냈는지,
그러고서 몇 문제 풀었는지 그리고서 얼마나 맞췄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을 항상 적어드립니다. 요 피드백 보시면요. 이거 실제로 적는 피드백이에요. 일단은 이 개념, 이 단어는 뭐가 좀 중요하다. 난 이걸 좀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뭐가 좋다. 근데 이게 좀 뭐가 계산이 많이 좀 실수한다 그러면은 계산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그럼 제가 뭐 보고 할까요, 당연히? 조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조교 선생님 이것들을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뭐가 좀 약하구나. 이 학생은 뭐가 좀 부족하구나. 이것 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피드백 보시면서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 뭐가 부족한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요. 공통수학 2 정규 수업은요. 7월 9일 날 개강을 하고요.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 개념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대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왜 개념을 깔았냐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수를 딱 몇 번 했어요. 중학교 때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너 그래서 이거 잘했어 하면 엄마님들한테 이런데요. 엄마 나 하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 공부하는 힘들었잖아요. 암기 과목도 많고 특히 숙명여고는 영어가 엄청 빡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우다 보면은 사실 기억력이 좀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잡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화, 목, 토 9시부터 1시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리닉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아이들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거 깔아놓은 거거든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한양대 의대 조교 선생님이랑 그리고 덕성여대 약대 조교 선생님들 요렇게 같이 클리닉 들어오실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같이 공부하고 요런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원 개념 실력 특강이에요. 이거는 개념은 아니고 개념 실력입니다, 어머니. 미적분 원 혹시 한두 번 들은 친구들 중에서 2학년 때 그러니까 미적분 원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볼 친구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월수금 9시부터 1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방학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가 제일 궁금해 하셨을 거고 그러고서 숙고에서 그래도 1등급 맞고 싶은데 생각보다 1등급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한 문제 정도니까. 1등급 것이 한 문제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더니 갑자기 등급이 훅훅 떨어지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화문항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러 문제 풀어보면서 기본기 잘 갖추고 그리고서 실수하는 걸 지금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